현대사도 아주 복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현대사 정리할 때 그 정권과 대통령별로 이렇게 표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엔 포기했어요. 현대사 정리 포기. 왜냐, 쿠데타가 수보도 더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냥 남이 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붉은색 지도가 뭐냐면은요, 이 쿠데타가 많이 난 지역을 이렇게 색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이 가장 붉고 검붉은색 요 지역이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수단 지역이 보이시고요. 남미로 가면은 조 지역이 볼리비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통계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뭐 국제 정치학이나 비교 정치학 연구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수단이 2위입니다. 31번. 그 볼리비아는 48번. 쿠데타를 또 분리를 합니다. 쿠데타 중에서도 성공한 쿠데타.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성공한 쿠데타. 그리고 시도는 했지만은 실패한 쿠데타. 그리고 혐의는 있지만 혐의는 있고 막 이렇게 또 네 가지로 크게 분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있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단의 현대사의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1989년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무려 30년 동안 독재를 했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12번의 쿠데타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경하게 이 철권 통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진 가져오신 거죠? 다 읽으셨군요. 제가 이게 의미 없는 사진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입법과 행정을 독점하는 이 국가 기구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국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직함을 이제 국가 원수에서 대통령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수 민족을 탄압을 하고 철권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집권할 때 가장 끔찍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르푸르 내전입니다. 우리가 다르푸르 내전 하면은 아마 그런 그 NGO들에서 모금 행사할 때 그 캠프 같은 거 보여주고 난민 얘기하고 하면서 다르푸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수단입니다. 그리고 다르푸르 내전은 워낙에 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학살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다르푸르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약 40만 명 정도가 무자비하 학살을 당했고 그다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수단에 굉장히 차별 정책을 했어요. 안 그래도 이제 북쪽에 그런 권력이나 군사나 막 경제나 인프라나 다 몰려 있는데 안 그래도 그렇게 좀 불균형한 상황이었는데 이 남쪽에는 기독교를 탄압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 남수단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래서 갈라졌구나. 수단이 내전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딱 정리해드리려고 요거 하나만 보면 끝납니다. 쪽집기 강사. 네, 수단의 내전은 딱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수단에서 남수단이 독립하게 된 그 1차, 2차 수단 내전. 요게 결과가 바로 2011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죠. 남수단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왼쪽에 보이는 다르푸르 학살. 요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2023년 수도 하르툼에서 일어났던 내전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내전을 알고 계시면은 수단에 대한 기사들이 나올 때 아마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왜 이런 내전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들을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그 남수단이 분리 독립을 하게 됐던 바로 1차, 2차 수단 내전인데요. 1955년도, 즉 독립은 56년도에 있었죠. 그 전부터 이제 안 좋았던 거예요. 남북 간의 대립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1차 내전은 남북 간의 이질화가 심해졌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게 이제 영국과 이집트의 분리 정책도 한몫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국과 이집트가 이제 나가면서 이제 북부 이슬람계 사람들에게 권력을 많이 주고 떠났습니다. 남부가 많이 배제가 됐죠. 그리고 그 남쪽에 연방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반발이 거세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1차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무려 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내전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디스 아바마 협정을 맺어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협정을 북쪽에는 아랍계 사람들이 지키질 않아요. 왜냐? 남쪽에 석유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정을 파기를 하고 이제 북부에서 통제권을 가져갑니다. 그러자 이제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수단 인민해방국을 조직을 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반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이슬람 네. 법을 도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강력하게 그런 이슬람법으로 통치를 하게 하니까 반발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이 1차, 2차 수단 내전은 크게 종교와 민족의 이질이 심해지면서 발생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아랍계,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남쪽에 그냥 피부색이 검은 흑인, 아프리카계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나 아니면 토착 종교를 믿던 사람들 간에 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독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1, 2차 내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수단 내전이 발생하는 중에 거의 말쯤에 2003년도에 다르푸르 이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그 수단의 남쪽 지역에 보여드렸던 이 지역에서 다르푸르 학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1차, 2차 수단 내전과는 조금 다른 게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 남쪽 지형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지도의 연한 노란색이 바로 다르푸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북쪽과 남쪽이 인구 구성이 좀 달라요. 모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은 북쪽에는 아랍계 유목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비아랍계,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은 흑인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가뭄과 대극은이 심해지면서 이 유목민들이 아래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이 남쪽으로 내려왔지만은 이 물이나 땅이 이 자원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르푸르 지역 이 사람들이 수단의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 정치나 군사 요직이나 이런 데서 다 배제가 되고 이 다르푸르 지역의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된 채로 발전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 교육 서비스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고 뭐 의료시설도 안 좋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위에서는 내려온 유목민들과의 그런 갈등도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받았던 차별 거기에 반발을 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당시의 대통령 바시르 대통령이 굉장히 무자비했던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부군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까 내전을 하고 있었죠. 정부군을 여기까지 보낼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르푸르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을 잔자위드 민병대라고 만듭니다. 이 아래에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좀 잠잠하게 좀 해라. 대신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그래서 수단? 그래서 시위를 좀 멈춰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민병대가 정말로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그 학살이 잔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세계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를 한 거예요.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다르푸르 내전입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도에 얼마 안 됐죠. 이제 2년 정도 됐죠. 4월에 일어났으니까 이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 내전은 신속 지원군과 그다음에 수단 정부군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이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이 바시르 대통령이 만들었던 민병대 있죠. 이것도 한몫을 하는데요. 왜냐? 바시르 대통령이 잔자위드라는 비공식 민병대를 만들어서 탄압을 했죠. 네. 그런데 이 민병대를 나중에 공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래에 정부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준 군사 조직인 신속 지원군도 있게 된 거예요. 바시르 대통령 아래에 있던 이 두 개의 군사 조직이 갈등하고 분쟁을 벌였던 게 바로 2023년도에 있었던 내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신속지원군을 만든 게 그러니까 자기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쿠데타나 이런 걸 겪어보니까 정부군이 크게 권력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나름 견제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들한테 퇴출이 당한 거죠. 쿠데타를 당한 거죠.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은 그 수장이 다갈로인데요. 아까 민병대가 다르푸르 지역에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 조직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없던 금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금을 통해서 밀수를 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병력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속지원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외교로 용병처럼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도 외화도 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다갈로가 군사력도 가지게 되고 경제권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규군보다 자금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해외 파병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투 경험도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이 수단에 큰 시위가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뭐 30년 독재를 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생활고가 심하겠고 그다음에 억압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원래 아랍의 봄이 2010년도에 일어나긴 했지만 여기는 좀 늦게 19년도에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좀 시위 좀 잠재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르한이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속지원군인 다갈로한테 제안을 하게 되고 결국 힘을 합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을 몰아냅니다. 결국은 자기가 만든 두 개의 권력에 의해서 퇴출이 당하게 된 거죠. 잘 안 해줬네. 잘 해줬으면 잘했겠어.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가 됐을 때 네네. 바시르가 이 다갈로에게 그거를 씌웠다고 해요. 혐의를. 그래서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 아무튼 이제 19년도에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르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부 주도의 과도 정부를 만들었고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거를 민간에게 이양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많이 들어보는데.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과도 정부가 안 물러나네 계속. 그리고 선거를 또 실시할 때가 됐는데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부르한이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지휘 체계를 놓고서는 다갈로와 갈등을 해요. 왜냐면은 두 개의 머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갈로에게 정부군에 우리가 흡수하겠다. 근데 그 군사가 정부군도 한 10만 명, 그리고 다갈로도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흡수를 하겠어요? 내 군사도 지금 10만 명인데? 그래서 다갈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2년 안에 이거를 흡수를 하고 싶은데 했더니, 이거 10년은 걸린다. 즉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하는 척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먼저 선빵을 날려요. 그래서 주요 시설들이 지금 수단에 있는 뭐 공항이나 뭐 의료시설이며 뭐 그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됐죠. 그리고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 내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교민들이 수단에 약 2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전명 프라미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때 정말로 긴박하게 구출을 했었는데요. 약 50시간에 걸쳐서 이 교민들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민들을 이제 민간인 철수를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수단이 국토가 넓잖아요. 근데 당시에 우리 교민들이 9개 지역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2명씩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당시에 그 대사님이 방탄 차량을 타고 이 수송 작전을 하는데 대단하시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상도 받으셨어요. 두리번하네. 이렇게 교민들을 대피시키는데 약 20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탈출을 시켰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내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내전이 수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도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이 지금 거의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린시아 호텔은 리비아의 그 자본으로 만들어진 호텔인데 지금 이렇게 다 파괴가 됐고 수단의 중앙은행 거의 복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우리나라 석유개발공사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다 이렇게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이걸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그러니까. 자원이 필요할까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툼 내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적 재앙이라고 보고가 나왔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3월 달에 수단 군부가 이제 하루툼을 탈환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망자가 28,000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지금 난민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난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표시한 건데요. 지금 이 빨간색이 뭐냐면 자국 내 실향민입니다. 이 내전 때문에 다 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내전을 피해서. 그래서 약 한 80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다 하면은 한 1,200, 1,300으로 이게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수단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상황이 잘 풀릴 수 있을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